지금 베트남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만들어낸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엔 중국 공산당의 충격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베트남 박린성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비엔입니다. 조금 있으면 28살이 되고 입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어 가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해 가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거든요. 건설 일로 힘들어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시고 저희를 보시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고개만 돌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쪽지 하나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 짧은 글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죠. 그때 저는 겨우 16살이었고 13살, 11살, 9살인 세 동생들이 남겨진 거예요. 큰형으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는 그날로 그만뒀어요. 선생님께서 많이 만류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동생들 밥벌이를 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동네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발이 퉁퉁 부었어요. 형, 배고파. 막내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4명이 먹고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공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채소 나르는 일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가끔 동네에서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직도 여러 번 했어요. 조금이라도 월급이 더 나오는 곳을 찾아서 말이죠. 공장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건설 현장으로, 또 다른 공장으로. 동생들은 제가 자주 직장을 바꾸는 이유를 몰랐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언젠가는 더 나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가게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박린성에서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공고가 올라왔고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를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급이 다른 공장의 2배였고 각종 보험은 물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지원자들이 몰려들었고 대부분이 저보다 학력도 높고 경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죠. 마을 청년들은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어요. 비엔아, 넌 이력서에 뭘 쓸 거야? 직장을 너무 많이 옮긴 것 아니야?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7번이나 직장을 바꿨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들을 생각하면 도전해야 했죠. 이력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학력란에 고등학교 중퇴라고 적을 때는 부끄러웠어요. 면접 당일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자기소개를 되뇌며 면접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예상과 전혀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이직을 이렇게 자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 팀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한 답변이 다 날아가 버렸죠. 저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1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집을 나가셨고요. 세 동생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월급이 더 나오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박 팀장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대단한 일이야.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가 제게는 마지막 일 수도 있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떨렸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자신감 넘쳐 보였는데 저만 초라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기뻐했어요. 형,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막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복지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험 전액 지원, 무료 급식,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일했던 곳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받던 것의 2배가 넘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들에게 월급 봉투를 보여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형이 너네 꼭 먹여 살릴게.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동생들의 교육이었어요. 형, 정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 큰 동생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학용품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 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정 형편 때문에 몇 번 결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몇 달 후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판잣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방이 2개나 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죠. 와, 진짜 우리 집이야? 막내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공장 내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미묘한 변화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던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 같았고, 작업장의 웃음소리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도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예전과 달리 고개를 돌리거나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 가면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불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의자가 불편하다거나 작업장의 조명이 너무 밝다는 정도였죠. 작업복의 소재가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공장 내 음료 자판기의 종류가 너무 적다거나 휴게실 TV 채널을 바꿔달라는 등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회사 식당 메뉴가 너무 단조롭다거나 국물이 싱겁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특히 호황이라는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투가 강한 그는 항상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주변에는 늘 7, 8명의 직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은 호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우가 공정한 것 같아? 호황은 체계적으로 불만을 키워갔어요. 월요일에는 임금 문제, 화요일에는 근무 환경, 수요일에는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른 주제로 문제를 제기했죠. 처음에는 그저 불만이 많은 직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공장 담벼락 근처 어두운 곳에서 호황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공장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린 사람들과 돈뭉치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차림이나 태도는 분명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공산당 간부들이었고 호황은 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가 왜 그토록 체계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흔들려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일이었죠.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부러 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시설이나 복지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경영 방식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베트남 직원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호황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불만의 기운이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전체 작업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입사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베테랑 직원들까지 하나둘씩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간 관리 자급 직원들 중에서도 은밀히 호황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비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호황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알아? 그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가고 우리는 푼돈만 받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게 준 기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워요. 다른 곳에 비해 월급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잖아요. 그날 이후 호황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의 움직임이 더욱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정책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파업까지 거론하며 저에게 동참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호황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파업 동참을 거절한 이후 제 주변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마치 배신자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따돌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쉬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품질 검사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건물 안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찰나 관리부서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호황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왜 저기에? 청소부들도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보안팀의 순찰도 끝난 상태였죠. 컴퓨터 모니터에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게 보였는데 분명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호황이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이 몹시 수상했죠. 주위를 계속 살피며 초조한 듯한 모습이었고 손놀림도 평소와는 달리 급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USB가 놓여 있었고 서랍에서 꺼낸 듯한 문서들도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황이 회사 컴퓨터에 USB를 연결한 채 뭔가를 급하게 복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보이는 각도에 있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품 설계도면, 생산 공정 자료, 신기술 특허 문서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사항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의 설계도면도 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건 단순한 파업 선동을 넘어선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순간적으로 근처 복사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행히 청소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뒷모습이 보였죠. 청소 도구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호황이 USB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행동은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죠. 양복 주머니에 USB를 넣고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모든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는 창문 근처로 가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3층이었지만 건물 구조상 외부 비상계단과 가까운 위치였죠. 달빛에 비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보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USB가 건네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도 현금 다발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을 세는 호황의 모습이 달빛에 선명하게 비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보고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사람들에 의해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른 척하면 수많은 동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영향은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결국 다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박 팀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 박 팀장님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100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요.
팀장님,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죠. 박 팀장님은 제게 차를 건네시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호황의 수상한 행동부터 밤늦게 목격한 USB 거래 장면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증거 사진을 보신 박 팀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졌죠.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BNC.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함이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즉시 보안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고 두 분은 긴급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들은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보안팀은 24시간 체제로 전환돼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고 출입 기록부터 네트워크 접속 기록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는데 사복 경찰들이 직원으로 위장해 공장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황과 그의 추종자들이 제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거예요. 비엔,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하던데. 동료 하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미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모든 관계가 단절됐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갑자기 등을 돌렸고 업무상 필요한 대화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죠.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저와 팀이 되는 것을 꺼려했고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협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협박성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배신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잦아졌고 내용도 점점 과격해졌어요. 제 사물함에도 비슷한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고 작업대에도 불쾌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퇴근할 때면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제 가족을 언급하는 협박이었습니다. 내 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학교 위치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매일 아침 동생들을 배웅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압박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저희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동생들의 등교를 배웅하면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서 잠시의 평화를 얻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에 이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었고 좋은 교육과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회사를 위협하는 행동에 동참할 수는 없었어요. 형,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큰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안전하기를 말이죠. 며칠간의 긴장된 수사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한 호황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건물 곳곳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호황이 서둘러 자리를 떴는데 이번에도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창가로 향하는 순간 경찰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황급히 바닥에 던지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고 USB도 증거물로 확보됐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오해예요. 호황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비명을 질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USB를 받아간 사람이 중국 기업의 스파이로 밝혀진 거예요. 수사 결과 그는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기술을 빼내온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도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제공받은 거였고, 실제 그의 은행 계좌에는 수상한 해외 송금 기록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호황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소규모 조직인 줄 알았는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각 부서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철저한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리직 직원들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어요. 회사 게시판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철수를 검토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순식간에 저희 마을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역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다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테니까요.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외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만약 그때 침묵했다면 저희 모두는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정부의 노력과 회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상황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남기로 결정했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어요. 기존의 일반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한 거죠. 모든 생산 공정이 AI로 제어되고 사람의 손길 대신 첨단 로봇들이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도 예고됐는데 결국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가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저녁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팀장님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를 건네셨습니다. BNC 특별교육 대상자로 선발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인력이 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BNC를 강력히 추천했답니다. 기술 유출 사건 때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이 높이 평가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BNC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차례예요. 알고 보니 박 팀장님께서는 기술 유출 사건 당시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한 이후 특별한 명단을 만드셨더군요.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의 리스트였죠. 특히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들었어요. 팀장님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소수의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어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거죠. 반면 파업을 선동하고 가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수년간 관리직을 맡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은 저는 AI 운영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파업에 가담했다가 일자리를 잃은 옛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동생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큰 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도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세 아이 모두 밝은 표정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요즘은 부모님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만약 그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의 저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비록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저희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킬 용기만이 저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한 남자의 용기가 모두를 살렸다고 말하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준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당연하듯 누리며 배신한 사람의 차이.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